또 보다 보면 좀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몇몇 장면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와 복음, 고난의 역사 속에 드러난 십자가의 소망. 이 킬링필드라는 단어가 이 처음 사용된 것은 뉴욕타임즈 기자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이 캄보디아의 비극스러운 상황들을 취재하던 시드니 쉰버그라고 하는 그러한 기자가 이 상황을 명명하기를 킬링 필스라고 명명한 것이죠. 죽음의 땅, 죽음의 들판.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또 우리 김창영 선교사님과 또 제가 다녀왔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큰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복음화율이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1.5%가 기독교가 0.5%는 카톨릭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 이러한 저조한 복음화율이 이 저조한 복음화율의 배경에 이 사람들의 역사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95%가 불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그러한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산 정권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추구했던 종교 말살, 그냥 말살이 아니라 정말 씨를 말리는 이러한 말살 정책.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교 중심의 사회였고, 이 해외 종교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외국 종교라고 하는 이 점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역사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시대와 지식인 시대 1863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크메르 족속이 8세기부터 15세기인가? 그렇죠? 예. 9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크메르 제국이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나 하면 저는 이번에는 안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앙코르와트를 가보면 이것이 정말 9세기부터 15세기에 그 번영했던 크메르 제국의 모습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합니다. 물론 그 배경이 불교이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 그리고 그 제국의 문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발전했던 크메르 제국이 지금은 세계 최빈국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953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3년에 캄보디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보호령과 식민지는 좀 다른데요. 이 보호령이 되면서 어느 정도 행정자치에 대한 자유를 넣지만 국방이나 외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를 받죠. 그런데 이 시기가 다른 어느 식민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식민지는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자치권 자체를 뺏기는. 그런데 이 보호령이 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 보호령 식민지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유학지가 바로 프랑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폴포트가 공산주의 이론을 접하게 됩니다. 샤르, 폴포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포트. 그 폴포트가 프랑스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마오쩌둥이 농업공산주의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비극의 그런 단초가 되고 맙니다. 이 당시에 1863년부터 1953년에 프랑스에서 세운 왕,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시아누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아누크가 프랑스가 자신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합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 이 시아누크는 캄보디아를 독립시킨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독립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왕으로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총리에 취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선 정권을 장악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을 체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망명을 가고 또 암살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적을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 시아누크의 이러한 정치적인 탄압, 또 혹은 폭정, 혹은 이런 권위주의에 반발해서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1970년에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론놀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론놀 장군이 혼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서 자기의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공이 이들의 모토가 될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이 시아누크는 친공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에게 캄보디아 접경 지역까지 이 국경을 이용하도록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캄보디아가 자신의 적국, 이 베트콩을 도와준 그런 나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의 비밀 폭격이 일어나는데, 오퍼레이션 메뉴라는 이러한 작전명 아래 300만 톤 이상의 폭탄을 캄보디아에 떨어뜨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론놀 장군, 그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반대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폴포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크메르 루즈 세력,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이 공산당이 세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이냐? 시아누크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론놀 장군과 그리고 반정부 투쟁, 즉 폴포트, 시아누크가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론놀 장군, 이 미국 편에 섰던 이 사람이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크메르 루즈, 즉 붉은 크메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붉은 크메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붉은 조선, 뭐 이렇게 자기의 민족을 의미하는 크메르와 루즈, 붉은색.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확실한 표방을 이 이름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차별 폭격이나 이 미국에 대한 반미, 그리고 또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결국은 민중의 지지를 얻게 되죠. 이걸 좀 그냥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프랑스 보호령이었습니다. 1863년에는. 그때는 시아누크가 왕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 캄보디아가 이 시아누크 시대에 프랑스 보호령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게 195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한 것은 좋았는데, 시아누크의 그러한 야당 탄압이나 또 권위주의적인 통치 때문에 결국 론놀 장군이 미국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켰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오퍼레이션 메뉴 같은, 그래서 공산당을 도와줬다는 이 빌미로 캄보디아에 폭격했던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아누크와 폴포트가 힘을 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붉은 크메르가 1975년 4월 17일 폴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 캄푸치아 정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누크는 76년에 결국은 축출당하게 돼요. 그래서 75년 4월 17일 이후에 폴포트가 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참 온순하고 그리고 그렇게 과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 않던 이 폴포트가 4월 17일 이후, 그러니까 정권을 탈환한 이후 즉각적으로 대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유토피아, 그러니까 농업, 공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농업국가로서 이상적인 농업국가.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거나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추구한 그러한 이상세계는 농업국가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눠 쓰는, 개인 소유가 없는, 그러니까 농업 공산주의, 완전한 이것을 꿈꿨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폐도 필요 없고 가르침도 필요 없고 외국의 자본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종교시설도 필요 없어요. 다 폐지하는 거예요. 모두가 집단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 의사나 교사나 성직자, 심지어는 안경 쓴 사람도 지식인으로 취급해서 죽인 거예요. 이때 죽은 사람이 작게는 150만에서 200만,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아니, 상상을, 150만에서 200만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 4월 17일이 딱 되면서부터 프놈펜에 있는, 수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지방으로 흩어버립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제 곧 미군의 공격이 시작된다. 폭격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도시를 비워라. 이래가지고는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각 검문소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사나 교사나 배운 사람, 지식인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걸러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걸러내고 말씀드린 안경을 쓴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죽는 거죠. 그리고 집단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S21이라고 하는 투슬랭 수용소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고등학교를 개조한 수용소인데 여기에 2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 12명만 생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은 거죠.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죽였느냐? 고문과 자백입니다. 수감자들은 신문과 고문 후에 그리고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안 하면 안 했다고, 하면 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죽고 아니면 변명해서 죽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러한 죄목들은 다 거짓말들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술서를 쓰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청하이 킬링필드라고 하는, 청하이기라고 하는 프놈펜 외곽 집단 처형장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집단 매장지가 19,000여 개나 캄보디아 전역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뼈 조각 혹은 또 옷 조각들이 이렇게 땅 위로 떠오르기까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캄보디아에는 트라우마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지 않은 그러한 행사들이 캄보디아에서 매년 이루어지죠. 그냥 제가 찍어온 거니까 한번 볼까요? 음악도 있는데. 내부 사진 촬영 금지했는데 다 볼 수 있더라고요. 누가 찍어 놨더라고요. 5,000개 이상의 유골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름도 몰라요. 그냥 이유도 몰라요. 요거는 40대의 유골들만 또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는 편말이 있는데 그 편말이 기록된 수가 여기에서 발견된 유해의 수예요. 살상 및 고문 도구에 대한 설명도 해놨고요. 여러분이 혹시 가시면 한국어 안내를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썼는데 166인데 머리가 없는 시체들만 모아놓은 거. 이건 옷가지들 모아놓은 거. 여기가 정말 가슴이 아픈데 아이들이 촬영된 나무입니다. 킬링 트리라고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좀 전사님 저 좀 도와주실래요? 요 아까 그 부분으로 가서 좀 멈춰주세요. 고 킬링 필드에 가서. 네, 거기요. 네. 이거 보시면은 아이들을 죽이는 데는 총알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의사, 선생, 공직자, 군인, 안경 쓴 사람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렇게 죽였고 그래서 여기 써있기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나무는 처형자들이 아이들의 머리를 이것에 내리쳐서 죽인 나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계속 볼까요? 요거는 1580년 이후에 발견된 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위령탑이고요. 예.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진 찍지 마십시오 하는 곳, 그래서 저는 사진을 안 찍었는데, 이 검색을 해보니까 다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안에 그 박물관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편이 이게 자필서예요. 다 거짓말로 만들어진 자필서. 저 외국인은 호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냥 외국인이고 뭐 안 가리고 있는 사람들 다 잡아와서 거짓 자백서 쓰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죽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러한 옷입니다. 이 빨간 머플러. 그리고 옷은 왜 검정색이냐? 수용소로 잡아오면 여러 색깔들의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열매를 이겨서 검정색 물을 들이게 한 거예요. 여기는 개인 재산 필요 없고 개인 소유 필요 없고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 지위 고하 없다. 이런 의미로 자기들이 열매를 빻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염색을 들이는 옷이에요. 이 사람이 폴포트입니다. 그냥 얼굴만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이게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은 거 아시겠죠? 70년대 74년 7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7살인가 8살 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어른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때예요. 그때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잔인한 일들입니다. 이건 그 폴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짓들을 벌였는가. 이게 이제 뭐 고문 도구나 아니면 그런데 저 아래 보면은 이렇게 사슬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로 메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족쇄를 다 매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희생을 당한 사람들. 여기는 이제 투슬랭 수용소라고 S21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실 저는 이곳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곳까지 갔다 왔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고문 기구라든가 또 이렇게 수용소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왼쪽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그냥 아까 보신 청하익으로 가서 거기서 죽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이제 거기까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이런 땅입니다. 캄보디아가. 우리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지만 여기는 한 사람이 잘못된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서 자신만의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이 2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이유를 넣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은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또 넷플릭스에서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되어서 만든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기는 참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김창영 선교사입니다. 2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죠. 그 CCC 여름 수련회 때 선교에 헌신하고. CCC 출신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선교 훈련을 쭉 받다가 이제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가려고 다 마음에 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푸놈펜에 캄보디아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 소명을 주셔서 지금 푸놈펜에서 지금 이제 교회 개척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개 교회에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4개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어린이만 섬기는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만 섬기는 교회? 네네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장년들은 없고 어린이만 모이는 그거는 교회가 이제 있어요? 4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가 이제 또 주일학교 교사를 자체적으로 파송해서 그렇게 어린이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2년 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젊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야, 너 나이가 많이 늙었구나. 죄송합니다. 친구라서 좀 편하게 말합니다. 많이 늙었구나. 사모님도 그렇고 말입니다. 2003년 3월에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을 해서 4개의 교회, 지금까지 5개의 교회를 건축은 4개고 교회를 개척한 것은 5개의 교회입니다. 여호수아 교회 마리 목사, 푸놈펜 기쁨 교회 노피어론 목사, 제자들 교회 또잇 섬낭 목사, 원천 갈렙 교회 꽁 소피어비 전도사, 그리고 올리브 교회는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해요. 이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분들 가운데 3명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물론 14년 이후에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14년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 왼쪽이 노피어론 목사, 그 다음이 이번에 개척한 피어비 전도사, 그 다음에 가운데 마리 목사,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주황색 치마를 입은 분은 소천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와 드럼은 지금도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생긴 게 이분들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세우게 된 거죠.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다녀온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가본 곳은, 제가 작년에 7월에 갔던 곳도 이곳인데, 푸놈펜 기쁨의 교회입니다. 노피어론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이고요. 아시겠죠? 저기,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젊어요. 다들 젊습니다. 자녀가 2 있고, 그렇습니다. 저를 찾는데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층 예배당을 들어가면 이렇게 가정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또 이것은 차세대를 세우자는 그러한 김창영 선교사의 모토입니다. 이것은 가는 교회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세대의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까 그 역사를 통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왜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기념사진 찍었죠. 이동한 곳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기는 작년이죠.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작년에 건축한 곳입니다. 3층인가 그래요. 어린이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게시판에 굉장히 많은 광고들도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컷 찍습니다. 마리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게 3층에 있는 데인데 2층은 VIP실, 그래서 세가족실도 있고 또 잠옷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자들 교회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신공항 생기는 곳에 있어서 건축으로는 처음 건축한 교회입니다. 또 이 썸낭 목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자 목사입니다. 제자들 교회인데 처음 건축을 하다 보니까 크게는 지었는데 좀 많이 낡아 있죠. 그래서 지금 이곳 왼편에 문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목사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역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캄보디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없어요. 참. 어떻게 하나 좀 띄워서 이렇게 해놓을까 하다가. 네. 여기는 이제, 교회에 함께 지내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들과 함께 목사님이 지내면서,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자녀 하나, 사랑이라는 아이인데,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지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천 갈렙교회입니다. 피어비 전도사가 사역하고 있는 갈렙교회. 제일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전도사. 이 친구가 그렇게 전도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가리키고, 분립시키고, 또 자기는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아이들 또 부흥시키고, 그러다 이번에 결국은, 건축하고 그곳에서 담임을 하게 됩니다. 아까 찬양하던 친구 가운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던 바로 그 여자 청년. 그때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그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게 다 스펀지로 돼 있어서 방음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은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2층도 있어요. 2층에서 이 피어비 전도사가 지내고 있고, 역시 거기에도 2명인가 또 함께 지내는 학생들이 같이 있습니다. 뭐 커팅식이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냥 준비한 거라 뭐 코팅을 어떻게 하는지 뭐 끊어 유튜브 보고 다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찬양으로 시작해서 한 4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죠. 그리고 율동도 마찬가지고 앞에만 일어서서 하는 거 아니고 뒤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피어런 목사가 사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피어비 전도사가 했고요. 이분이 썸낭 목사님이에요. 썸낭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잘 마쳤고 저도 격려사를 잘 마쳤고, 그리고 또 같이 가신 장로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한 컷 더 아쉬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아쉬울 것 같아서, 썸낭 목사님 딸하고 함께 찍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봤어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사진 찍었습니다. 이미 보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 22번째 건축이어서 22. Josesan Kampret Mutil, Iwan Metnongpeon. 거기 사모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준비했어. 안녕하세요.
한국 찬양들을 번안해서 정말 많이 부르더라고요. 창고 같은 건데 사서 외관, 지붕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를 다 바꿉니다. 물론 청년들도 학생들도 같이 와서 다 동참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원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갈렙교회 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냥 어버산도 준보 그런 정도 달래 그놈 domnang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가 복음화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폴포트의 그 강력한 그러면서도 잔인한 종교 말살 정책 때문에 있습니다. 기독교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성당도 절도 사원도 신학교도 모두 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얘기지만 일본의 기독교가 복음화율이 저조한 것이 실제적으로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돼서 말씀드릴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역시 아주 강력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대단해요. 아주 강력한 핍박이 우리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전한 신앙을 지켜가는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어찌되었거나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세 종교에 대한 이러한 거부감, 그리고 왜냐하면 접촉만 해도 죽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하에서 복음화율이 저조하고, 그리고 또 불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죠. 예수를 믿는 순간 사회와의 단절되는 것, 그리고 집안 안에서도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이러한 상황들,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고 또 마을 전체와도 관계가 단절될 수 있거든요. 또 외부적인 요인들도 사실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23년 동안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김창영 선교사님, 내가 있어야 할 그 땅에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